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최대한의 어떤 노력, 그 공을 들인 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고대 한나라 초기 약 40여 년 동안 북방의 흉노족과 70회 넘는 전투를 하고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나라 무제 때 대장군 위청을 따라서 흉노를 공격하다가 길을 잃게 되어서 그에 대한 문책을 받자 끝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만 불운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사마천이 기록한 열전 속의 인물 이광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이장군 열전에서 이광과 그의 손자 이릉의 불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천이 궁형에 처해지게 된 것도 이광의 손자 이릉이 흉노에 항복하고 포로가 된 것을 변호하다가 한 무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마천은 이장군 열전을 통해서 이광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고 그에 대한 동정과 애석함을 역사서로 남긴 것 같습니다. 사마천은 마지막에 이장군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이 되고 자기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다. 겉으로 내보이는 가면이 아니라 그 속에 간직한 진정성을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광 장군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의 고향은 지금 중국 장안, 시안이죠.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의 행정명으로는 감숙성 출신입니다. 이광의 선조는 진나라 때 장군이었습니다. 그 선조는 연나라 태자탄, 우리가 진시황 본기에서 많이 들어봤죠? 진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형가 이야기에서 형가에게 진시황을 죽이라고 사주했던 연나라의 태자단을 추격을 해서 사로잡은 이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광의 가문은 대대로 궁술, 활쏘기를 무척 잘했다고 합니다. 이광이 흉노족을 처음 상대하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 문제 때 기원전 166년부터입니다. 흉노족이 이 관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4개의 관문, 함곡관, 무관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중에 또 하나의 관문 소관이 있습니다. 이 소관을 통해서 흉노가 침입할 때 이광은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았기 때문에 흉노를 공격을 해서 처음 벼슬 자리로 한나라에서 중랑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광의 사촌 동생 이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채 역시도 이광과 같이 중랑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이 두 사촌 형제들은 황제 호위를 맡는 무기상시라는 직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800석 정도의俸禄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한 문제를 호위하면서 수행하는 중에 사나운 맹수를 만났는데 이 이광이 용감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한 한 문제가 이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광이야말로 정말 아쉬운 사람이다. 그대는 진정 때를 좀 잘못 만났어. 만약에 그대가 선친이신 고조 유방 때 활약을 했었더라면 당연히 만호 정도의 제후 정도로는 봉해졌을 것인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결국은 붕어하고 그의 아들 경제, 한경제가 즉위한 초기 이광은 자기 고향 농서 지역의 부군수 정도 되는 농서 도의의 직함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황제를 호위하는 기마대장, 기랑장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또 전임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때 5초 7국의 난이 발발했을 때 이광은 태위 주하부의 부장으로 들어가서 5초 7국의 군을 상대로 해서 창읍이라는 곳에서 적군을 막아내고 분기까지 탈취하는 그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광의 명성이 크게 떨쳐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때 그 지역의 여루였던, 그러니까 한나라 경제의 동생인 양효왕이
이광의 공을 인정해서 이광에게 장군의 인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반란을 제압하고서 이광이 장안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한 경제, 황제로부터는 별다른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장군의 인수는 원래 황제만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로인 양효왕이 이미 월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감으로 이광에 대해서는 장군의 인수를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이광의 능력을 인정을 했는지 그 후에 경제는 상곡군 지역의 태수로 전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광은 그 뒤로 흉노와 날마다 이제 교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광이 얼마나 흉노를 막아내는데 전력을 다했는지 몰라도 흉노족 이민자들을 관리를 맡아보고 있었던 전속국이라는 직책의 공손고냐라는 사람이 황제 경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광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광의 재능은 세상에 둘도 없는데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자주 흉노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 이러다 저 훌륭한 장군을 잃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한 경제는 그를 좀 더 후방 지역인 상군 지역, 그러니까 흉노하고 조금 그래도 떨어져 있는 상군 지역의 태수로 전임을 시킵니다. 그 이후로도 이광은 고향 농서군뿐만 아니라 변경하고 가까운 북지군, 그 다음에 안문군, 대군, 그 다음에 운중군 등 이런 여러 각 변방의 군의 태수를 지내다가 다시 상군 태수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즉, 이광은 최전선에 배치되어서 항상 전력을 다해서 흉노를 막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경제 때 이 이광의 용맹함과 대범함에 대한 기질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흉노를 몰아나게 된 이광의 무용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가 이번에는 대거 상군 지역을 침입을 하자 한 경제는 충의하던 환관을 보내서 이광을 옆에서 수행을 하면서 병사들을 훈련시켜갖고 흉노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환관 수십 명이 하루는 기병을 거느리고 막 초원을 달리는데 흉노 병사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사람을 두고 이 환관들, 한나라에서 보내진 환관들이 교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우 3사람밖에 안 되는 흉노에게 화를 맞고 상처를 입고 함께 같이 나갔던 기병마저 거의 몰살을 당한 채 이광에게 도움을 청하러 되돌아옵니다. 이때 피해 상황을 전해들은 이광은 그 흉노 3명이 그 정도라면 화살의 명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한 100명 정도의 기병을 거느리고 말을 날려서 그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못 간 흉노를 따라잡습니다. 그때 2명은 사살하고 1명을 생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광이 그 포로를 결박시키고 말에 딱 태우고 가만히 살펴보니 흉노의 수천의 병사가 말을 타고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포위가 된 거죠. 그때 이 흉노족은 이광의 일행이 자기들을 유인하려고 일부러 술책을 부려서 여기까지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즉시 공격을 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일단 진을 치고 지켜봅니다. 한편 이광의 이 100명의 기병들도 자기들이 흉노에 둘러싸였던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질겁을 해가지고 오히려 발길을 돌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광이 딱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원받을 아군은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달아나 버리면 흉노는 바로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모두 몰살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흉노는 반드시 우리가 자기들을 유일하려는 유인병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광은 기병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더 전진을 하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후에 흉노의 진역 약 800m 정도까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멈춘 다음에 아예 이번에는 모두 말에서 내려서 말 한 잔까지 다 풀어놔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더 여유를 부리는 거죠. 이때
같이 갔던 기병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들의 수가 엄청 많고 가까이 근접해 있는데 만약 이러다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광은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들은 우리가 달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말 한 장을 풀고 달아나지 않고 있으니 그걸 보는 저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유인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광이 예측한 대로 흉노의 기병들은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광은 1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오히려 순식간에 적 중간으로 쳐들어가서 흉노의 장군처럼 보이는 한 명을 사살을 합니다. 활로.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기병들에게 돌아와서 또 말 한 장을 풀고 병사들에게 모두 야 말고삐를 다 내려놓고 편히 누워서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과감하고 저돌적인 행동을 보이자 흉노들은 출격하지 못하고 그 즉시 매복군에서 습격을 받을까 두려워서 흉노들이 다 물러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자 이광은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 그 본대에서는 이광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무용담을 이광에 대해서 사마천은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에서 이광이 순간 상황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녔고 또 재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또 상당히 대담하면서 용기 있는 행동가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제가 죽고 한 무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때 동료 장수 중에 한 사람 정부실과 이광의 그 둘 다 장군이지만 이 둘의 리더십에 대한 비교의 글을 사마천이 적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몇 년이 지나서 경제가 죽고 그의 아들 무제가 황제에 오릅니다. 당시에 무제 측근인 대신들이 이광을 명장으로 여겨서 이광을 다시 상군 태수에서 황제가 머무는 궁궐 미양군을 지키는 위로 임명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불식이라는 사람 역시 황후가 머물고 있는 장락궁의 위로 각각 임명을 시켰습니다. 정불식이라는 사람 역시 그 이전에는 이광과 마찬가지로 변경의 그 군태수 또 주둔지 장군 이런 역할을 겸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흉노와 대치 중일 때 보여준 그 모습은 서로 180도 달랐습니다. 먼저 이광 같은 경우는 흉노를 치기 위해서 출격을 할 때 그의 부대가 대열과 진영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병사들이 머물기 좋은 곳에서 또 편안한 곳에서 정착을 하고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방비도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고 대신에 그 척후병들을 더 멀리 배치를 해서 야간에 급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사 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병이죠. 이 행정병들에게 문서나 뭐 장부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좀 간소하게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광은 자기의 군사들이 가급적 자율적이면서도 편안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정불식이라는 장군은 부대의 편제와 그 진영을 아주 엄격하게 갖추고 야간 경계도 철저하게 실행을 했고 또 그 부대 내 행정병들에 대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장부를 모두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은 쉽게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지만 역시 그때까지 한 번도 흉노족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불식은 군대의 FM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군대의 기강을 세워서 관리 통솔을 잘 했다는 것이죠. 이 두 장군을 비교해 보면 이광은 자율적이고 정불식은 규율과 규정을 우선시했던 것 같습니다. 정불식은 자기와 180도 다른 이광의 그 통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광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군을 통솔했기 때문에 적이 갑자기 침범해 오면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병사들은
항상 편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배려한 덕분에 이광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면에 이 정불식, 내가 지휘하는 군대는 비록 번거롭고 성가신 점이 많이 있었지만 적들 역시 감히 우리 아군을 침범할 수 없었다라고 정불식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불식의 이 말은 이광의 통솔 방법은 군대의 사기 진작형이고 자기의 그 통솔 방법은 군기강 확립형이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기와 군기 둘 다 적을 막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이때 한나라 변경 지역의 군태수였던 이광과 이 정불식은 모두 명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이 흉노는 이광의 창략을 더욱 두려워했고 또 병사들도 대부분 정불식의 통솔 방식보다는 이광을 따르기를 좋아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 FM 방식의 정불식은 경제 황제 때 자주 직관을 해서 나라의 중치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고문 정도 되는 태중대부가 되었고 청렴한 정불식의 성품으로 조정의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율형 리더십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통솔형 리더십을 선호하십니까? 책임을 수행할 데 있어서 정답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그에 맞는 성품에 맞춰서 올바름을 향해서 간다면 뭐 자율형이건 통솔형이건 간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무제 때 이광 장군이 겪은 전장에서의 무용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광이 미양궁의 위위로 있을 때 한 무제는 마읍성으로 흉노의 선호를 유인을 해가지고 한나라 군대 대군을 매복을 했다가 섬멸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이때 이광도 오사대부 한항국을 따라서 부장으로서 출정을 합니다. 하지만 흉노의 선호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철수해버리는 바람에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한장유 열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광이 흉노에게 생포되었다가 탈출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4년이 더 지나서 이광이 위에서 장군이 되어서 이번에는 안문군에서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노를 공격합니다. 근데 수적으로 월등한 흉노에게 오히려 패하게 되고 이광은 생포가 되고 맙니다. 자, 이 전투에서 흉노의 선언은 이광이 아주 현명하면서도 용맹한 장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에게 이광을 반드시 생포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때 생포된 이광은 부상을 좀 당했기 때문에 마을 두 필 사이에 그물을 쳐가지고 그 그물 사이에 얹혀진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이광이 살짝 눈을 떠보니까 가까이에 한 흉노 소년이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뺏어 타고서 갑자기 이제 뺏어 올라타죠. 그리고 소년을 말에서 떨어뜨리고 나서 그 말을 뺏어서 추격을 따돌리고 남쪽으로 수십 리를 내달려서 탈출을 해서 중간에 자기 잔병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잔병들을 이끌고 한나라의 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서 괜시히 돌아왔는데 오히려 한나라 조정에서는 이광 장군이 많은 자기 부하들을 잃고 또 적에게까지 생포되었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참수형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광은 결국 죽음을 대신해서 속죄금을 내고 일반 서민으로 강등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나라 경제 때 우초칠국의 난을 제압한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장군의 인의를 한 경제로부터 받지 못했던 건 첫 번째 불운에 이어서 한 무제 때 흉노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싸우고도 탈출해서 도망왔는데 이광에게 내려진 두 번째 불운이었던 겁니다. 자,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광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광의 집에 은거를 하면서 몇 년이 지나게 됩니다. 자, 이광은 예전에 영호모, 그러니까 유방 시절에, 한고조 시절에 관영의 그 손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둘이 시골에 은거하면서 산에서 사냥을 다니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어느 날 밤에 이광이 말을 타고 자기 시중 한 명을 거느리고 마을에 갔다가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좀 늦게 왔습니다. 근데 이 장안 가까이 폐릉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폐릉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인 정의를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시 술에 잔뜩 취해서 호통을 치면서 이광의 통행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행 금지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이광과 그 정이 다 술을 마신 사람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때 이광의 시종이 그 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전직 장군이신 이광이시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길을 막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술 취한 정의가 그 말을 딱 받아치면서 아니 현직 장군도 야간 통행 금지인데 어찌 옛날 전직 장군이 야간 통행을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고는 오히려 이광의 통행을 막아서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장에 가둬버렸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도 70년대까지만 해도 통행 금지라는 것이 있었죠. 밤 12시 넘어서 어딜 가다가 걸리면 경찰이 잡아서 유치장에 하루 가뒀다가 아침에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 시대에 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광이 그 다음날 완전 유치장에서 풀어나게 된 거죠. 자, 얼마 지나서 흉노가 재차 이 한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때 요소 지역의 태수가 흉노의 공격을 받아서 죽고 또 어사대보였던 한항국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도 격파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항국 한 장군은 우북평군의 태수로 이제 좌천되었는데 결국 거기서 또 병사를 하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는 이광을 다시 불러들인 다음에 장안에서 아주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우북평군 태수로 이광을 재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광은 황제 무지에게 자기를 막았던 통행금지시켰던 정의도 함께 데려가겠다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릉의 정의가 군영에 함께 들어와서 임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광에 통행금지시켰던 정의에 대해서 목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광은 사실 이 시점에 좌천된 거에 대한 한을 많이 품고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했던 정의를 그 자리에서 참수시켜 버렸던 거죠. 좀 보복을 하는데 좀 너무 과하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흉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이광 장군이 우북평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이 우북평군의 태수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흉노족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광 장군에 대해서는 이 흉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나라에 날고 기는 장군이다라고 해서 흉노는 이광 장군을 비장군이라 호칭을 합니다. 날비자를 쓴 거죠. 날아다니는 장군이다. 그래서 흉노는 두려워서 그 뒤로 몇 년 동안 감히 이 우북평 지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이 이제 우북평에서 부임해가지고 흉노는 안 오고 자기 나름대로는 또 이 사기를 좀 진작을 해야 되니까 사냥을 자주 하러 나갑니다. 근데 하루는 풀숲 안에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쏘고 가까이 가보니 그게 호랑이가 아니라 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이광이 쏜 화살이 꽂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화살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이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바위에 화살이 꽂히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화살을 쐈는데 두 번째 화살은 튕겨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초집중하게 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화살이
바위에 꽂혔다는 것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조금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려서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다른 집 자두나무 서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상당히 포악하기로 이름난 그런 주인 아저씨한테 들켜버렸어요. 근데 순간 그 들킨 것을 느끼고 도망을 가는데 담장 밖으로 다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담장 높이가 약 한 2m 정도 넘는 그런 높이였고,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키도 작았는데, 그리고 그 담장에 또 상단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옛날에 도둑들이 많아서 담장 상단에 병을 깨서 이렇게 모르타르로 해서 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잡으면 손이 베거나 그러는데, 그 담장을 순식간에 넘어서 도망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기하게도 소녀는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 높은 담장을 단숨에 넘어서 도망갔던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평상시 같으면 절대 시도할 수 없었던 일도 어떤 위급한 상황, 아주 그 급격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그 체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광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지역에 이 호랑이가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언제 나가서 호랑이를 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잡았던 호랑이가 아마도 지금 우리 백두산 호랑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뭐 중국 만주 지역에서는 백두산 호랑이가 먹을 게 없어서 중국 농토, 중국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토까지 나와서 마을에 방송을 통해서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집으로 피신합시오라는 그런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사마천이 말하는 이광에 대한 인품과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은 상당히 청렴한 사람이라서 상을 받으면 항상 자기 부하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음식도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광은 또 이 죽는 날까지 목록을 2,000석을 받는 관직에 약 40년 동안에 있었지만 집안에 모아놓은 재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종일관 집이라든지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광이 그 신체적으로는 키가 상당히 컸고 팔이 원숭이처럼 길었다고 합니다. 자, 원숭이처럼 팔이 길었다. 뭐 신체적 특징상으로 활을 잘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천부적 신체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궁술, 활 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이광을 다룰 자가 없었다라고 사마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광이 이 말주변이 좀 없고 또 말수도 상당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오히려 활쏘기에만 집중을 했고 활쏘기를 통한 내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사마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중에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도 역시 왜구를 물리치는 일 외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활쏘기 연습을 충분히 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난중일기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역시 이순신 장군도 활쏘기의 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변의 얘기였고, 이광이 활 쏘는 방법은 이렇게 쐈다고 합니다. 적이 멀리 있으면 절대 활을 쏘지 않고 자기가 적을 명중시킬 자신이 없으면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활을 쏘지 않고 대기를 했다가 일단 한번 쏘면 무조건 백발백중 해서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활쏘기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광은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적 충노에게 포위되거나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또 호랑이를, 맹수 같은 거를 사냥을 할 때도 호랑이에게 막 핥히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담력과 용기가 대단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광이 자기 병사를 이끌고 또 행군을 할 때는 먹는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자기보다는 일단 사병 먼저 챙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광이 이처럼 자기 병사들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또 너그럽게 대했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자기 장군을 존경하고 또 싸움에 이르렀을 때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광 장군의 모습을 들어서 사마천은 말미에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신 논어에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불정 수령불종. 이 말이 자기 자신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지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죠. 바로 이 장군을 두고 사마천은 공자의 한 말을 이 장군에 비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군을 유가적인 모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와 같이 실력과 용맹은 충분히 갖추고도 있었는데 이광 장군이 행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광 장군이 자기 위에 대장군 위청과 함께 흉노를 정벌하는 과정. 자, 여기서 이제 대장군 위청은 사실 젊은 장군입니다. 이광은 나이가 든 장군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 배치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대장군 위청은 사실 한무제의 큰 처남입니다. 장군으로 임명을 해서 충노를 무찌르는데 공을 세우도록 만들어준 거죠. 자, 이광이 군대를 잘 이끌고 또 많은 전투를 또 치렀지만 이광에게는 운이 없어서 매사에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보다도 더 낮은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 내지는 다른 장군들 전부 다 제후에 후자기를 받았는데 이광만 후자기를 못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광이 공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지나서 석권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석권은 지난번에 제가 석본, 만석군 이야기할 때 잠깐 등장했던 인물인데 만석군 석본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당시 무제 때 석권이 낭중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광을 불러가지고 낭중령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123년 이광은 다시 후장군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군 위청을 따라서 장안군에서 북쪽으로 나가서 흉노를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장수들이 흉노를 만나서 참수시키고 챙포하고 여러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후작에 여러 장수들이 봉해졌는데 이 이광 장군만 제대로 전공을 세우지 못해서 후작에 봉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을 세우지 못한 이야기 또 해보면 그대로 또 2년이 지나서 이광은 낭중령의 신분으로서 4,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우북평군에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그 당시 박망우 장관, 이 장관은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다녀왔던 그런 사람이죠. 이 장관도 1만 명의 그 병사를 거느리고 이광과 함께 출정을 했는데 사실 뭐 각자 행군하는 길은 서로 이제 달리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광의 부대가 약 수백 리 정도를 행군했을 때 흉노의 자연왕하고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이 4만 명의 흉노 기병을 만나서 이광의 4,000명의 군대가 포위를 당합니다. 군사들이 포위를 당하자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광은 자기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이감이 있습니다. 이 젊은 장군이죠. 아들이니까 이감을 적진으로 보내서 포위를 풀게 합니다. 그때 이 이광의 군사들은 그제서야 이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 이광은 군진을 일단 원형으로 둘러치게 하고 모두 원 바깥을 향하게 한 다음에 이 당시 이제 흉노가 그 바깥을 또 포위를 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니까 한나라 군사는 결국 과반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살도 이제 또 떨어져 갑니다. 이때 이광은 군사들에게 활을 당겨대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절대 쏘지 마라. 이광의 그 활 쏘는 그 스타일이죠. 적이 가까이 와서 명중을 하기 전까지 화살 쏘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이광이 이번에는 이제 직접 그 상황에서 대왕이라는 상당히 큰 석궁으로 적의 비장 한 명을 쏘아 맞춥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명을 더 이 사살을 딱 하니까 흉노가 이광의 그 담대함 이런 거에 좀 놀랐는지 포위망을 점차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군사들은 사실 겁에 잔뜩 질려 있었는데 장군이 이광만큼은 당당하게 대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의 장군 모습을 본 병사들이 그의 용기에 감복을 했고 싸움에 대한 의기충전을 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 날 박망호 장관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해서 이제 같은 곳에 모였잖아요. 뒤늦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루 늦게. 그러니까 그때서 이 포위를 하고 있었던 흉노는 완전히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광의 군대는 거의 사실 뭐 괴멸된 상태,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괴멸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일단 병사들을 거둬서 조정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 한나라 조정의 법에 의하면 박망호 장군은 이광과 약속한 길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그 죄를 물어서 참수형에 해당되고, 또 이광은 이광대로 자기 군사를 잃고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공과 실이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반반이다 해서 이광은 포상은 없었던 거죠. 이 당시 이 박망호 장군은 참수형을 받자 자기 이제 속죄금을 내고 일단 평민으로 강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흉노를 치러 나갔던 이광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 반면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광의 사촌 이채가 있었죠. 이채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자기 성과에 걸맞지 않게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광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채와 이광은 모두 사실 문제를 통해서 벼슬에 올랐죠. 근데 휴 경제 때 이채는 공적을 쌓아가지고 이미 2000석의 복록을 받는 그런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제 때 대나라 승상이 또 되었었죠. 그러니까 대나라에 가서 승상까지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24년에 이채가 경거장군이 돼서 대장군이었던 위청을 따라가서 흉노의 우연왕을 공격을 했는데, 이때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포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채는 후작인 나간우에 봉해집니다. 그 후 3년 뒤에 또 이채는 승상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한나라에서. 이처럼 이채는 사실 인품상으로 봤을 때는 사마천이 얘기하기로는 하위에서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품이었는데, 이 사람의 명성이 이광보다도 훨씬 뒤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승상까지 올랐고, 이광은 그 자기가 또 이채만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겨우 관직도 이광은 구경, 그러니까 구경이라 하면 뭐 벼슬을 한다는 사람 축에는 들어가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채는 여루까지 봉해졌고 승상까지 올랐으니까 삼공의 지위에까지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못한데 제가 더 승진이 빨리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이런 느낌 아시겠죠? 심지어 이광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였던 여러 군관들이 또 병사들 중에서도 제의에까지 봉해진 사람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이광이 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이 참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광은 이번에는 운수나 사주라도 봐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자, 이광은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점쟁이, 별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하는 그런 왕삭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흉노를 정발하기 시작한 뒤에 항상 나는 선봉에 섰는데 지금 능력이 중간 등급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밀려서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제후작이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 되든지 내가 그 사람들만 또 못한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관상에 제후가 되기에는 합당치 못한 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이 장군께서 예전에 아주 뼈저리게 뉘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 고향 농서 태수일 때 강족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내가 그들에게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투망한 사람들이 약 800명 정도가 항복해 왔는데 사실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항복해 온 사람들을 다 참수해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거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점쟁이 왕삭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항복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큰 화근이 된다. 그것 때문에
이 장군은 제후로 봉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라는 뻔한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 또 생각해 보면 항복하면 살려준다 해놓고 항복해온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생각을 벌인 이광이 어떻게 또 자기 군사들은 아끼고 대우하고 보필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했는지 사실 좀 안 믿겨지기도 합니다. 양면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인성, 품성이라는 것은 뭐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고 타인이라고 해서 저렇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군 이광의 마지막 출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이 사주와 운수까지 보면서 자기 마음이 상당히 급해진 거죠. 대장군 위청, 그 다음에 표기장군 곽거병, 이 두 장군이 이번에 또 대거 군대를 이끌고 흉노 공격에 나서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이광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나도 함께 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황제 무제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제는 이광을 당신은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들었고 하셨으니 좀 참으십시오라고 하고 출정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이광은 졸라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제가 일단 뒤늦게 허락을 하고 전장군으로 임명을 해서 일단 장군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이 해가 기원전 119년이었다고 합니다. 이광은 결국 그렇게 떼써서 대장군 위청을 따라서 흉노를 치러 출정을 합니다. 근데 흉노의 포로로부터 선우가 어딨냐? 너희 우두머리가 어딨냐?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멀리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장군 위청은 자기 정예 병력을 이끌고 선우를 이제 추격하려고 이제 쫓아갑니다. 근데 이때 이광과 우장군 조이기에게는 다른 길, 동쪽 길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군이 자기가 이제 선우를 잡기 위해서 자기 부장들 중에서 나이 든 이광 장군, 그 다음에 조이기, 이 두 사람에게는 직선 도로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갈수록 명령을 내린 거죠. 사실 이 동쪽 길을 통해서 가면 우회해야 가기 때문에 길도 멀고 또 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진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진출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광 장군은 그걸 알고 대장군 위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지금 직책은 전장군입니다. 전 앞전자죠. 앞에서 선봉대장인 거죠. 그러니 대장군께서 저를 동쪽 길라고 가라고 하지 마시고 저 그냥 직진해서 이 장군 쫓아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내가 흉노와 전투를 여러 번 했지만 선우와 직접 만나서 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제가 선봉에 나서야지 이거 돌아가시라고 하면 저 서운해서 안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저 좀 참전할 수 있게 직선도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출정하기 전에 대장군 위청에게 황제 무제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제가 위청에게 저기 이 장군은 이미 나이도 늙고 저 장군이 꼭 출정을 하면 운이 나빠.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는 가되 선우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 그렇게 언지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무제도 이미 이 이광은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깔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장군 위청도 이광하고 또 다른 장군 공손호가 있었는데 이 공손호도 그 시점에 사실 자기를 잃어버려서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오히려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손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과 공손호의 그 직분을 서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실 이광도 그 분위기를 공손호를 데리고 가려고 하겠지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장군 위청이 이광에게 강력하게 당신은 내 명령을 따르세요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마음속으로 화가 났던 이광은 대장군 위청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서 자신의 부대를 돌려서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동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동쪽으로 향하는 우장군 조이기, 그 다음에 이광, 이 둘이서 군대를 합세해가지고 동쪽으로 할 수 없이 진군을 합니다. 결국
중간쯤 가다가 방향을 잃고 뭐 지리도 잃고 뭐 이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목적지에 도착은 하는데 대장군의 어떤 위청보다도 당연히 늦게 도착하게 되죠. 근데 그 시점에는 사실 이 대장군 위청은 선우하고 만나서 이미 한번 접전을 벌였는데 선우가 결국은 도주해 버려서 더 이상 그 선우를 잡아내지는 못하고 전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말고 위청 대장군과 동쪽으로 돌아서 올라오고 있었던 이광 장군, 그 다음에 조익 장군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대장군 위청이 이광과 조익의 부대가 길을 잃고 상당히 헤매다가 도착을 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정들, 그 작전 상황에 대한 사정들을 일단은 황제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그 상세한 그 과정, 정황을 보고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이광이 안 그래도 출발할 때부터 기분 나빴는데 그 헤매던 일 보고하자니 좀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군이 이광에 이번에는 그 부장들을 붙들어 놓고 그들한테 이제 신문을 받아서 선왕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광이 직접 나서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부장들에게는 죄가 없다. 길을 잃어도 내가 잃었고, 그러니 내가 지금 대장군한테 가서 신문을 받아도 내가 받겠다라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흉노하고 싸우면서 크고 작은 전투를 70여 차례나 벌였는데 이번에 겨우 기회를 잡아가지고 대장군 위청을 따라서 출전해가지고 선우의 군사 직접 교전을 벌이려고 기회를 잡았는데 대장군 위청이 또 나와 공선호의 직책을 바꿔가지고 내 부대를 저쪽 멀리 돌아서 행군하게 했다. 거기다 길까지 잃어버리고 헤맸는데 이것이 어찌 이 내 뜻이겠느냐. 이제 내 나이 이미 60이 넘었는데 전쟁의 공을 기록하는 도필리, 붓을 들고 기록을 하는 사람이죠. 또 이제 잘못된 거는 이제 칼로 파내고 다시 기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필리라고 하는데 전적을 기록하는 이 도필 따에 내가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라고 외칩니다. 자, 그러니까 헤매던 일을 병부에 기록하고 그런 거를 내가 남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자존심의 말을 외친 거죠. 그리고서는 이광이 자기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하고 맙니다. 자, 이 일로 이광의 부하, 그 다음에 그 장교들, 그 다음에 모든 병사들, 이 군사들은 모든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옳습니다. 자, 이 소식을 또 전해 들은 그 지역 백성들도 이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함께 갔던 우장군 조익이도 역시 법관에게 넘겨져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역시 조익이는 속죄금을 내고 서민으로 강등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마지막 이광의 그 모습, 뭐 물론 자결을 했습니다만 스스로 자기 사병들, 병사들, 부장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회복하지 못했던 자존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한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광은 40년 동안 흉노족을 상대로 70여 차례 이상의 싸움을 가져오면서도 자기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그 공적은 세우지 못했다라는 그 자격지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불운하게 죽은 그런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불운이 이광 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의 후손들과 그 아들들의 행적, 또 손자, 이릉이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릉은 이광의 손자지만 이 역사서를 쓴 사마천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릉이 흉노족에 붙잡혀서 항복을 할 때 사마천은 황제 무지에게 이릉을 변호하는 말을 하다가 궁형에 처해지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사마천과 이릉, 그 다음에 그의 선조인 이광, 사마천은 이 이씨 가문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장군 열전에서는 사마천의 어떤 사적인 마음에 많이 새겨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광에 대한 아들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당호, 둘째 이초, 셋째 이감입니다. 아까 이감은 흉노족과 싸울 때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싸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은 모두 한나라 때 난관까지는 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황제 부제가 옛날에 유방에 반역을 한 한왕신이 있죠? 유방 한고조편에 보면 한왕신이 나옵니다. 이 한왕신이 쭉 후손이 있는데 증손자 중에 한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연과 함께 무제가 놀고 있는데 한연이 황제 무제에게 다소 불순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이 이광의 큰아들 이당호가 그 자리에서 한연을 접해버립니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연이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을 본 한 무제가 야, 저 이당호라는 사람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상당히 용감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당호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임시를 했었어요. 유복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로 태어난 사람이 이릉입니다. 이릉은 그러니까 이광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광의 둘째 아들 이초는 대군의 태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큰아들 두 사람 모두 아버지 이광보다 먼저 죽습니다. 사실 그 이광이 자기의 목을 스스로 자결했을 때 이때 셋째 아들 이감은 표기 장군이었던 곽거병을 따라서 그 흉노족을 치기 위해서 출전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 그 시점에 아들 이감은 곽거병과 함께 흉노를 맡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이광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광의 사촌동생, 계속해서 비교되면서 나오죠. 이채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당시 승상의 신분으로서 경제의 묘지에 땅을 이렇게 침범했다는 그 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그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신문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채도 결국 자기 본국도 다 폐지되고 스스로 자살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광의 아들 셋째 이감은 그들은 전 흉노족을 치면서 또 교의가 돼서 표기장군 곽거병을 따라서 흉노의 자연왕을 공격하고 또 큰 공을 세우고 아버지 이광이 원하고 바랬던 마침내 그 제후 관내후라는 자귀를 받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받지 못한 자귀를 이감 아들이 관내후라 해가지고 자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이감은 대장군 유청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한을 품고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원한을 갖게 됩니다. 대장군 위청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감이 대장군 위청을 공격해서 상처를 입혀버립니다. 그때 이 대장군 위청은 이 사실을 비밀리에 붙입니다. 내가 저놈한테 공격을 받았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 왜 그랬느냐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 허물은 대장군 위청에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없던 일처럼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감하고 위청의 생질 표기장군 곽거병이 황제를 수행을 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자, 근데 이감, 무제, 곽거병 이 세 사람이 사냥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곽거병이 이감에게 화살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감이 곽거병의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그 당시 곽거병은 무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제 역시도 이 곽거병이 이감을 죽였다라는 것을 은폐를 해버리고 오히려 이감이 죽은 이유가 사슴뿔에 받쳐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이제 알리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년이 더 지나서 이 이감을 죽였던 곽거병도 병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감도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 행동을 했다가 결국은 엉뚱한 곽거병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감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당시 무제의 아들 태자의 시첩이 되어서 또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감의 아들 이우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이우도 역시 무제의 아들 태자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좀 욕심을 내다가 이시감은 결국 쇠퇴하고 말았다라고 사마천이 쓰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이광의 죽은 큰아들 이당호의 아들 이릉이 있죠. 이릉이 이제 성장을 해서 장년이 된 후에 그 피가 어디 안 가는지 궁궐에서 권장영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궁궐이 또 있는 모양인데 그 궁궐의 감독관으로 선발됩니다. 그래서 그 궁궐 내에서 기병을 감독하는 일을 하죠. 이 손자도 역시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이광의 손자 이릉은 궁술에 아주 능했고 병사들을 아주 잘 아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 무제는 이씨 가문이 대대로 무장이었던 것을 배려를 해서 이릉에게 기병 800명을 통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릉은 그 이전에 흉노의 국경 안으로 2000리, 그러니까 뭐 한 800km나 깊숙이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몽고 지역의 최서단 쪽 거연이라는 지역까지 갔다가 형세를 알아보고 또 돌아오고 뭐 이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흉노족의 지리를 통달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이릉에게 5,000명의 군대를 주고서 궁수를 훈련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흉노 침입에 방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5,000명에게 이제 궁술, 활 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원전 99년도 가을입니다. 한무제가 이사장군 이광리로 하여금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서 기련천산에 있는 흉노 우연왕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 당시 이릉에게는 보병 사수 3,000명을 거느리고서 거연이라는 곳에서 출병을 해서 북쪽으로 약 400km 정도를 이제 진격하도록 해서 흉노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또 흉노가 이사 장군에게 집중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자, 이 당시 이릉은 예정된 철수기일이 되어가지고 철군을 이제 하는데 흉노의 선호가 8만 명의 병력으로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릉의 부대 5,000명이 화살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반이 죽고 또 흉노 병사들 역시 만여 명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릉은 결국 절반이니까 한 2,500명, 흉노는 10,000명. 그러니까 상당히 성과를 잘 낸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8일 밤낮을 흉노와 포위된 상태에서 불가불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거연에서 배결이가 못 되는 곳에 왔을 때 흉노가 결국 이 협곡을 딱 막아버리고 퇴로를 차단을 합니다. 이때 이릉의 부대가 식량도 다 떨어져가지고 또 구연병도 오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릉 보고 흉노는 투항을 해라 라고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중과부족을 느꼈던 이릉은 자기가 여기서 살아나가도 폐하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고할 면목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흉노에 항복을 합니다. 한나라 병사들은 거의 다 전사를 했고 한나라로 되돌아온 사람이 약 4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흉노의 선호는 이릉이 가문이 이광장군 때부터 아주 그 명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기상, 그 다음에 용맹성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오히려 이릉에게 선호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릉에게 그 안에서 높은 지위를 내려줍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한나라 조정에서는 뭐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릉의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 살아남은 어머니, 그 다음에 이릉의 그 당시 처자식들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씨 가문의 명성은 항복했다, 배반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그런지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았던 농서지역의 그 집성촌이겠죠. 이 농서지역 일대 이씨 가문에 설하에 있었던 빈객들이 모두 떠나고 수치스러워했다라는 이야기로 사마천은 이릉, 이광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서 사마천은 내가 이광 장군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이광은 성실하고 마치 시골 사람 같았다. 그리고 언변도 능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광이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광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광을 위해서 매우 애통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처럼 이광의 그 충실한 그런 마음이 그의 부하 장교와 병사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을 받아서 신뢰를 받지 않았던가라고 사마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이광에 대한 그 생각은 공적을 세우고도 인정받지 못해서 원통해하는 그의 심정,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자결까지 해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루의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사마천은 이광의 그 삶의 모습을 옛 속담에 비유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숭아나 자두나무는 그 자체로 말이 없지만 그 나무 아래에는 저절로 오솔길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비록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큰 이치가 비유되어 있다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갑자기 이제 개그맨 김병만 씨가 자주 쓰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숭아 자두 먹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개그처럼요. 이 과일, 향 좋고 달고 맛나는 과일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서 온다라는 그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내 표현하지 않아도 진실한 사람에게는 그를 찾아가는 이가 많다라는 얘기죠. 아주 이쁘게 포장된 것보다도 내실에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마천은 흉노와의 전쟁을 그린 흉노열전, 그리고 한나라 장수 위장군 열전, 위청, 그리고 표기 열전, 곽거병, 이 사람들보다도 이장군 열전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이광의 그 가치를 더 높이려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까지 사마천, 이광, 이장군 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장군 열전을 통해서 흉노와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음에는 흉노 열전, 그러니까 흉노의 그 기원, 그 다음에 흉노와 한나라 간의 그 초기 전환시대에 흉노가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